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대리인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대리인 비용. 이 대리인 비용이 결론적으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그죠?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죠? 투자하지 말아야 될 기업, 투자하지 않아야 할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안 할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의 이론적인 단초가 돼요. 요 대리인 비용은 어떤 거냐? 기업에서요, 대리인 비용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바로 에셋, 자산이잖아요. 여기 데트, 밸런스 시트라고 하면, 여기 이제 에쿼티 있어요. 첫 번째 대리인 비용은요, 누구냐? 요 채권자와 주주 간의 관계예요. 보통 이럴 때는 언제냐? 뭐냐면, 빚이 많은 회사들, 그죠? 그죠? 많은 기업들에서 보통 관찰이 돼요. 빚이 많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자본 비용, 그렇죠? 부채 비율이죠. 죄송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죠.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극단적으로 1000%인 회사들, 은행들 빼놓고 이런 회사들은 뭐예요? 만기가 되면 거의 망하는, 그렇죠? 이런 돈 빌린 게 만기가 되면 거의 망하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첫 번째는 과소 투자 문제. 두 번째는 과대 투자 문제.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재무관리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과소 투자가 무엇이냐? 과소 투자라는 거는 투자해야 될 곳에 안 하는 투자. 분명히 우리가, 그죠? NPV가 0보다 크면 투자해야 되잖아요. NPV가 0보다 큰데 투자를 안 해요. 그죠? 과대 투자는 NPV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투자를 해버리는 거. 그죠? 투자할 곳에는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투자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어떤 거냐? 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볼게요. 얘가 옛날 1년 전, 그쵸? T-1기 시점이에요. 여기는 T는 0기 시점이고, 여기는 T는 플러스 1기 시점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그 마피아 형님들한테 5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빌렸어요. 그래서 이 마피아 형님들한테 한 얘기가, 형님들 저한테 5억 빌려주시면 저 5억 플러스 1억 해가지고 6억이라는 돈을 드릴게요. 원리금을. 그래서 요때 딱 봤어요. 요때 보니까 얼마가 있냐? 지금 투자 원금 5억 중에 다 까먹어서 4.9억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수중에 있는 건 0.1억이에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첫 번째는, 그렇죠? 20%에 100% 확실한 투자안이 있어요. 투자안. 그렇죠? 얼마든지 투자해도 된대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만 원이에요. 0.1억. 그러면은 나는 0.15 곱하기 1 플러스 20%를 투자하면 만기 때 0.12억 원을 갚아요. 근데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얼마죠? 6억 원이에요. 원리금 해가지고. 그쵸? 내가 그래서 0.12억 원을 갚으면 우리 마피아 형님들은 얼마 손실이 발생하느냐? 그쵸? 5.88억만큼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머지 지금 열흘 동안, 그죠? 다시 본다면, 이 기간이 지금 10일 남았어요. 10일. 10일 동안 20% 수익률이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마페 형님들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들 5억 빌려주셨는데 지금 1억 그쵸, 이자까지 1억이고 총 6억 갚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날려먹어가지고 0.1억만 남았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머지 열흘 동안 200만 원이라도 불려가지고 형님들 손해를 제가 다 날려먹었으면 6억 손해볼 텐데 5.88억만큼 제가 그래도 손해를 좀 줄였네요 라고 하면 마피아 형님들은 어떻게 하죠? 킬. 그쵸. 저는 이제 킬 혹은 eliminated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야 지금 1000만 원 있네. 야 어차피 열흘 후면 나한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 A 옵션은 뭐냐? 일단은 놀자. 그래서 다 놀면 그러니까 이 중에 100만 원어치 놀자. 10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뭐 하고 놀까?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니까 별로 놀 데도 없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놀아야겠다. 그리고 B는 투자를 하자. 얼마가 나가봤죠? 이제 100만 원 했으니까 900만 원이 남았어요.
어떤 투자를 하지? 일확천금이죠. 900만 원을 가지고 다 뭘 하냐? 로또를 구입하자라는 거죠. 저는 로또를 구입해요. 로또를 구입하면은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하면 얘는 100%래요. 확률이. 그렇죠. 얘 기대값은 얼마예요? 기대값은 내가 1,000원을 투자했는데 그렇죠? 1,20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200원 이게 100%고 1,000원이니까 요 투자안에 대한 기대값은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PV가 2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얘는 NPV가 200만 원이에요. 로또는요. 와, 이거 900만 원짜리 사면 로또가 될 확률이 예를 들어 그래 많이 봐줬다. 10,000분의 1이다. 10,000분의 1. 한 장 살 때 1,000원 투자하면 그쵸 우리가 이제 뭐 한 800만 분의 1이라고 할게요. 800만 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10,000원이면 80만 분의 1이고 그쵸? 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8만 분의 1이고 8만 분의 1이고 100만 원이면 그쵸 8만이니까 8,000분의 1이에요. 8,000분의 1이고 900만 원이니까 그쵸 약 1,000분의 1이라고 할게요. 야 그래도 어디냐 1등 될 가능성이 1,000분의 1이네. 그럼 900만 원 투자해서 내가 얼마 받죠? 900만 원 투자해서 1,000분의 1이니까 9만 원? 9만 원일까요? 그쵸 9만 원이라고 아니요 9만 원도 아니지. 그쵸 9만 원이라고 할게요. 9만 원이고 난 얼마 투자했죠? 900만 원이에요. 나의 기대값은 NPV는 마이너스 891만 원이죠. 근데 내 입장에선 어떤 거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쵸? 어차피 내가 20% 확률적으로 100% 투자해도 나는 일리민이 돼 있어요. 그치만 로또 사면 저 1등 되면 일단은 100만 원치 놀고 그 다음에 900만 원으로 하면 둘 중에 하나죠. 꽝 아니면 1등. 그쵸? 1등 아니면 의미가 없죠. 1등 되면은 1등 상금이 뭐 세금 떼고 1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야 내가 6억을 갚아야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생겼네. 그러면 돈도 갚고 사업도 생기고 좋겠죠?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런 두 번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도 러시아 마피아 형님들 같은 경우에 그죠? 지금 0.1억 남았으니까 거기서 20% 투자해가지고 그죠? 1,200만 원이라도 갚으면 안 받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래 죽나 그죠? 이렇게 일리메이트 당하나 아니면은 로또 사가지고 잘 돼가지고 일확천금으로 내가 사나 그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2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어떤 걸 하냐 이런 NPV가 음수인 상황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즉 상당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투자를 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부가 주주한테 이전되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기업에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요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데트 코비넌트라고 불러요. 데트 코비넌트라고 해서 여기 보냐면은 너네 돈 빌려주는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항을 둬요. 너네 부채 비율 얼마 이상 밑으로 유지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돈 빌리려면 나한테 승인받아야 되고 너네 추가적으로 뭐 투자하려면 나한테 승인받아야 되고 너네 신용등급 얼마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고 대신 이런 거 너네 안 지키면 디폴트야. 디폴트라는 게 망한 거죠. 디폴트는 무슨 뜻이냐면 너네 망했으니까 채권 만기 전 차입금 만기 전이라도 내가 너네 차입금 회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 어떤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주주하고, 그쵸? 경영자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요거 때는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게요. 전문 경영인. 쉽게 얘기하면 공기업이라고 가정할게요. 공기업. 예를 들어 뭐냐 회사에 그런 구조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 주주가 있잖아요. 우리가 현대는 주주요. 그럼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는 회의체를 주주총회라고 하죠. 이 주주총회에서 뭘 하냐? 야 우리 주주가 다 모이니까 몇 명이냐? 야 10만 명이야. 예를 들어 이 회사가 뭐 KT라고 부를게요. KT가 공기업이니까요. 정부랑 다 합치니까 10만 명이야. 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너무 주주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를 다 하기에는 모일 때마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회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이사회라는 거를 구성해 보자.
요 이사회는 누구로 구성이냐?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요 이사는요, 우리가 말하는, 야, 너 아버지 지금 직급 뭐냐? 부장인데, 상무인데, 이사인데, 그때 그 이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임원이라고 하고요. 등기임원이라고 해요. 등기임원. 우리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는 등기를 해요. 그 등기부 등본에 가보면요, 회사에 임원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보면요, 그 상무 이상급 임원들이 아마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요 이사냐? 아니에요. 요 이사는 법적으로 회사를 대신해, 주주를 대신해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사는요, 몇 명 안 돼요. 10명 이내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중에 상장사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상장사들도 10명이라고 치면 5명은 사내이사, 그쵸? 나머지 5명은 최소한 사회이사로 구성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 우리가 말하는 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노? 그때 이사인데요. 그 이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있고, 그래서 요 이사들을 주중에서 뽑아요. 야, 니들 내가 뽑았으니까 대신 이사는 법적으로 보통 임기를 3년 해줘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사가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해고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사를 임기 전에 해고하면 이 이사 입장에서는, 야, 너네들이 나보고 회사 경영하라고 했는데 나를 해고했네. 내가 너네한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이사를 뽑고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곳이 이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이사들, 개별적인 이사들의 집합제고, 이사들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요. 그게 이사회예요. 그렇게 하고, 이 이사회에서는 또 보통 CEO를 뽑아요. 보통 이 CEO가 말하는 대표이사죠. 그죠? 대표이사라고 해서, 이사들도 10명씩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또 회사 일은 크게 2가지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덜 중요한 일. 그래서, 야,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자. 근데 덜 중요한 일은 이 대표이사를 뽑아가지고 우리 중에 한 명이 대표이사가 돼가지고 얘한테 시키자. 대신 우리들은 얘가 그 대표이사가 일을 똑바로 했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하자. 물론 이제 주주들이 나 이사들 잘 못 믿을 것 같아. 나 대표이사 잘 못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감사를 뽑기도 해요. 요 얘기는 뭐 주식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내용이고, 요 얘기하면 아마 3,000% 빠질 것 같아가지고 잠깐 여기서 스톱하고 일단 요 대표이사를 해요. 그랬을 경우에 요 주주는, 그쵸,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어떻게 하길 바래요? 야, 주주의 관심은 뭐죠? 그쵸, 밸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밸류라는 건 뭐죠? 주가예요. 그쵸, 주가를 백도하는데 대표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죠? 어차피 나 임기 3년이야. 이 사람은 그냥 정액으로 너 연봉 얼마냐? 연봉 저 그냥 10억이요. 이렇게만 받아요. 잘하나 못하나 10억이에요. 그럼 이 대표이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회사 보니까 우리 회사에 밸런스도 보니까 자산이 100조네. 엄청 크네. 야, 부채는 10조네. 자본이 90조네. 요 100조 중에 현금이 얼마가 있냐? 야, 현금이 50조가 있네. 현금을 쌓아놓는 회사네. 그럼 요 대표이사는, 그쵸?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얘기로 얘기하죠. 야, 어차피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나 연봉 10억이네? 그리고 임기는 3년 동안 보장돼 있네? 그럼 대표이사의 목적은 뭐냐? 맥스. 나의 이익 극대화라는 거죠. 극대화. 서브젝트 2. 제약 조건은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 그래서 법에서 허용. 범법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야, 내 이익 극대화니까 어차피 나 월급은 정해졌어.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해야지. 관용차, 그죠? 우리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자동차도 나오잖아요. 야, 우리 지금까지 G80, 그쵸? 제네시스 있었는데 나 좀 차 좀 바꾸고 싶어. 요 G80은 쓰고 나 람보르기니도 한번 사줘. 람보르기니. 이걸 누가 사? 자기가 사면 되니까요. 이제 회사 돈으로 람보르기니 사고, 나 집무실 좀 넓게 해주자. 집무실. 나 집무실 지금 25층에 있는데 25층 전체를 나 집무실로 해줘. 그리고 나 비서도 좀 지금 한 2명 있는데 한 10명으로 비서진을 좀 더 늘려줘. 그다음에 나 휴가도 가야 되니까 내 시간은 귀중하잖아. 우리 전용기 하나 사자. 전용기 사가지고 나 좀 다녀야지. 나 법카 한도 좀 늘려줘. 법카 한도 지금 10억인데 한 100억으로 늘려줘. 아니야, 무한대로 해줘. 그래서 나 필요한 거마다 다 법카로 사야지.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가 이제 특권적인 소비를 하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 뭐예요? 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놨더니만 일도 하긴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려면 투자도 잘하고, 그렇죠? 이러한 쓸데없는 돈을 사용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대표이사 입장에서 내가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주하고 경영자, 그래서 이제 전문 경영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너 연봉 10억인데 거기다 성과급 줄게. 주가 얼마 올리면 내가 너 주가 올린 거에 대비, 그래서 스탁 옵션이란 걸 주죠. 스탁 옵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해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볼게요. 세 번째는 주주하고 주주 간의, 그렇죠? 이해관계예요. 주주하고 주주. 근데 이건 어떤 거냐? 대주주와, 그렇죠?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예요. 둘이 나는 한 배를 탔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소액주주죠. 뭐야, 나는 대주주하고 한 배를 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배가 달라. 알고 보니까 타이타닉이었어요. 우리 침몰하는 배인데, 그죠? 우리 대주주께서는 이쪽에 계시고, 그죠? 여기는 대주주께서는 이쪽에 계시고, 우리 소액주주들은 요, 그죠? 2등 칸에 있는 거예요. 소액주주. 나 한 배를 탔다고. 우리가 망하면, 그죠? 배가 이렇게 침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주주께서는 요 구명보트로 나가시면 되는데 소액주주는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왜냐면 회사에서, 그죠?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죠? 캐시가 인 됐어요. 야, 우리 이제 회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10조 벌었다. 그럼 10조 버는 거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분배요. 그죠? 분배를 할 때 똑같이 분배하면 돼요. 야, 대주주, 너 지분율 얼마냐? 아, 나 60%. 소액주주, 네, 대주주는 한 명이 한 명. 소액주주는 지분율 얼마야? 40%인데, 여기 10,000명이야. 1만 명. 그럼 똑같이 가져가면 되잖아요. 10조를 중에, 야, 이 중에 6조는 내 거, 4조는 니네 거. 아,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 이 정도 대주주는 어떤 거냐? 대주주 플러스 경영까지 자기가 해요. 경영. 그쵸? 경영까지 하고 대주주다 보니까 이사회 멤버도 자기가, 그쵸? 이사회 멤버들도, 이사들도 자기가 이제 채용을 해요. 그쵸? 요런 식으로 회사를 사실상 장악하는 거죠. 사실상 장악하는 형태죠. 장악했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오너 체계가 있는 기업들은 이렇죠. 그 오너께서, 그죠? 대주주이면서 사실상 경영에도 직접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회사를 장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요, 너무 괴로운 거야. 왜?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요 10조를 벌었는데, 니들은 그냥 투자만 한 거잖아. 아, 너네 주기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6조 플러스 알파를 더 가져갈까? 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이 없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주예요. 그럼 똑같이 나눠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대주주가 A라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어떤 이제 야, 우리가 회사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구입해. 물건 구입을 한대. 물건 구입을 B로부터 구입을 한다. 그러니까 요 대주주께서 야, 물건 구입하네. 야, 이거 보니까 야, 나도 회사 하나 만들래. 나는 가라는 회사 만들래. 그리고 너네 이제 얘네랑 거래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사. 라면은 옛날에는 원래 얘네랑 한 1,000원씩 거래를 했어요. 물론 1,000원 거래해도 얘 마진율이 10%니까 100원을 남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도 1,000원 거래해줘. 나 마진율 10% 해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물론 얘 입장에서, A라는 입장에서는 요 B라는 회사가 너무 작으면 야, 내가 차라리 얘를 인수해서 내가 그냥 이런 거래 수수료 발생하지 않을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대주주께서 뭐냐면 야, 6조 너무 나 요 4조 너무 아까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 이래야겠다. 어차피 우리 대주주는 나만 사는 게 아니잖냐. 우리 가족이 있잖아. 가족이. 그러니까 나 말고, 그죠? 와이프도 회사에 임원 자리에 놓고 형제, 그쵸? 자매, 내 아이들, 자손들, 그죠? 친척 전부 다 포진해야지.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내 급여는 내 맘대로 하잖아요. 원래 대표이사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그쵸? 이사 멤버 전체 총 급여를 결정하는데 어차피 주주총회 해봤자 내 입김이 제일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급여는 나는 얼마지? 100억 받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월급쟁이가 요 100억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퇴직금도 중요하잖아. 퇴직금은 보통 퇴직금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퇴직금이 쌓이냐면요.
그죠? 내가 받는 급여의 12분의 1 정도, 그죠? 연봉의 한 12분의 1 정도가 매년 쌓여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년을 일했다. 근데 그만두는 해가 있잖아요. 0년부터 1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했는데 요때 받은 연봉이 예를 들어 1억이다. 아니, 1.2억이다. 그러면 1.2억에 12분의 1이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쌓이는데, 잠깐 요거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한번. 퇴직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잠깐 여기 쓸게요. 이제 대주주하고 이제 우리가 소액주주와의 이해관계가 다르는데, 요 대주주가 경영자이면서, 그쵸? 사실상 장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다른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주머니. 그러니까 이 회사야, 어떤 회사들, 그러니까 계열사가 무지 많은 회사들, 계열사 많은 회사들인데, 계열사 많은 거 뭐가 문제냐? 그렇지만 계열사가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 지주 A라는 회사예요. 여기 이제 주주가 있는데, 요 그룹이 A 그룹인데, 요 그룹이 쭉 하니까 반으로 나눠지는 거. 하나는 상장사들만 모아놓은 그룹들, 다른 하나는 비상장사,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비상장사의 주주는 얘 주주예요. 대주주가 다 주주인 거예요. 대주주가 주주이고 대주주가 다 사장이고. 알고 보니까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 여기서 이게 상장사에 있는 돈을 야금야금 이게 빼먹을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견물생심 아닙니까? 물건을 보면, 그리고 이걸 빼먹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죠? 이 대주주 입장에서 그걸 왜 놔둬요? 그죠? 당연히 빼먹고 싶죠.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 되니까 나의 연봉, 그죠? 그 다음에 가족. 그러니까 뭐니까 우리 회사에 나 플러스 극단적으로 한 20명, 나와의 관계되면 친척까지 20명이 전부 다 무슨 뭐 상무고 임원이야. 그래서 월급을 받아가. 근데 하는 일은 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는 것 자체가, 그쵸? 굉장히 눈에 안 띄잖아요. 이걸 뭐,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렇게 가져가서 급여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요. 그래서 나의 급여는 100억을 받아가자. 근데 어차피 이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지배를 유지해요. 나 회장이야. 그러면은 회장이 딱히,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회장님도 계시지만, 뭐 일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100억이면. 보통은 1년에 10억 정도가 퇴직금이 쌓여요. 근데 이 10억이 이제 임원들 퇴직금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이건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 퇴직금은요, 보통, 그쵸? 여러분들이 바르는 연봉의 10분의 1만큼 매년 쌓여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왔어. 계산하기 편하도록. 요 1년 동안 내 연봉이 1,200만 원이었어. 물론 말도 안 되죠. 요즘에 최저 시급 적용하면 보통 연봉 2,400만 원인데, 그러면 내 퇴직금은 이때 120만 원이 쌓였네. 그러면 두 번째 해 가니까 연봉이 2배 올랐네. 2,400. 그럼 내 퇴직금은, 그쵸? 100만 원이 쌓인 거죠. 요때는 200만 원이 쌓였네. 매년 내 연봉이 그냥, 요때는 3,600만 원이네. 내 퇴직금은 300만 원이네. 그쵸? 4년 때 되는 날, 요때 내 연봉이 4,800이네. 내 퇴직금은 400만 원이네. 그럼 내가 요 4년 때 되는 날 그만두면은 내가 받을 퇴직금 얼마지? 심플하게 계산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니까 1,000만 원이네? 야, 이게 내가 기대하는 퇴직금이구나. 이거 아닙니다. 어떠냐? 요때 여러분들이 그만두시는 해에, 그쵸? 그만두시는 시점에 평균 3개월 급여를 가지고 퇴직금을 해요. 그러니까 내 연봉이 4,8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에다가 나 4년 일했네. 그러니까 1,600만 원 퇴직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금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원이고, 임원은요, 임원 퇴직금 규정이라고 회사에서 규정을 만들면 그냥 그거대로 따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임원이냐, 우리는, 그쵸? 이제 월급여, 연봉에 12분의 1만큼 퇴직금이 쌓이잖아요. 야, 우리 임원들도 보면 상무는 그래도 상무니까 연봉 곱하기 연봉 12분의 2만큼 매년 쌓여라. 즉, 내 연봉이 1.2억이야, 상무인데. 그러면은 한 달에 1년에 퇴직금이 1,000만 원을 써야 되지만 나는 2,000만 원이 쌓이는 거죠.
나 전모야. 전모는, 그죠? 연봉에 우리는, 연봉에 3분의 12만큼 쌓이자. 그럼 내 연봉이 얼마야? 예를 들어 전모가 2.4억이에요.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씩 급여잖아요. 근데 1년에 3배 쌓인대. 그러면 퇴직금이 1년에 6천만 원씩 쌓이는 거예요. 야, 나는 회장이야. 회장은 연봉에 곱하기 6분의 12. 그래, 회장이니까 내 맘대로. 그죠? 6분의 10이니까 내 연봉이 아까 100억이었어. 그러면 1년에, 그쵸? 10억씩 퇴직금인데, 10억에 6배니까 60억씩 퇴직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회장님이 은퇴하실 때 뭐 급여가 막 수백억 가져가잖아요. 그 중에 일반 급여는 별로 없고 대부분 그분들이 한 20, 30년 근무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30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퇴직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쌓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대주주 하나 잘 둬가지고 온갖 친척들 이렇게 급여를 쏙쏙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런 회사에 대해서는 그쵸?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죠. 대주주하고 소액주주의 요런 대리인 비용이 큰 거. 돈을 벌었으면 소액주주도 내가 투자했으니까 나도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주주 입장에선 합법적으로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죠.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6대4, 60%, 40% 나눠가면 우리가 1조 벌었어. 1조 버는 거를 6천억, 400억 나눠가면 뭐 서로 페어한데 나 싫어. 지분은 이거지만 80대 20으로 가져갈래. 즉 내가 직접적으로는 여기서 60을 가져가지만 다른 방식으로 내가 더 가져가가지고 여기 A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빼먹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우리가 해서 그럼 어떤 회사들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냐? 볼까요? 첫 번째, 대주주의 행보를 보는 거예요. 행보. 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싶지만 그 사람의 말을 다 믿기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태가 어땠냐? 과거의 행태를 보는 거죠. 이 행태들이 물적 분할 많이 하고 막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그죠? 뭐 좀 키울만 하니까 물적 분할 해가지고 그냥 없어진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분 구조를 봐야 돼요. 지분 구조. 지분 구조가 단순히 그렇죠? A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 구조가 아니라 요 A라는 그룹 전체의 지분 구조들을 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상장사가 있고 비상장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봐가지고 도대체 요 대주주가 A라는 회사에서 돈을 제일 많이 뻗어오는지 아니면은 요 비상장사를 통해서 얻어오는 돈이 제일 많은지 이것들을 보는 거죠. 대주주 입장에서도요. 야, 우리 글로벌 넘버원이 될래. 이런 회사들 많아요. 그렇죠? 왜 글로벌 넘버원이 돼야지 나의 주가가 올라가서 나의 부가 대주주의 부도 올라가. 나도 부자가 돼. 이렇게 계신 분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야, 글로벌 넘버원이 필요 있어? 나는 그냥 오래 갈래. 그렇죠? 오래 갈래. 그럼 우리 자자손손 다 해먹을 수 있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상속관계를 봐야 돼요. 상속관계. 우리나라는요. 이제 보통 상속하는 지분에 아마 저도 정확하게 지금 그 상속세를 잘 모르겠지만 상속 증여 관련해서 최고 세율이 예를 들어 한 45%? 한 50%?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50%라고 가정하면요. 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대주주 할증이라고 해서 첫 번째 대주주가 어떤 할증이 있느냐. 그렇죠? 지분이 50% 밑에 있는 대주주가 이 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한다. 그럼 보통은 20%의 할증금을 붙여요. 두 번째는 대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플러스 30%만큼 더 붙여요. 이게 뭐냐? 요 A라는 회사가 1조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이 중에 내가 6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6천억이죠? 6천억을 이제 증여를 하려고 그래. 6천억인데 문제는 얘가 시가가 지금 6천억을 보지 않고 당신 60%네? 그럼 50% 이상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1.3배를 해줘야겠네. 그러면은 당신의 갖고 있는 지분을 6천억이 아니라 그렇죠? 7,800억이라고 내가 평가할래? 라고 과세당국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60%에 대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대주주가 처음에 요 주식을 취득한 원가가 1,000억밖에 안 돼. 1,000억. 그러면은 그쵸? 7,800억에다가 1,000억만큼 그죠? 소득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6,800억만큼 너 돈 벌었네. 그럼 여기다가 50% 세율 때리면 3,400억이네. 근데 아무리 그쵸? 부자라도 요 3,40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뭐 부동산이나 이런 동산으로 갖고 있지 누가 이런 거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대주주도. 야, 내가 이제 증여라거나 다음 세대한테 자사손송 우려도 다 해먹어야 되니까 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겠네. 그래서 요런 그죠 지분 구조, 요 상속이 지금 임박했느냐, 언제 상속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 소액주주하고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상속세에 대해서 세율이 너무 높다. 왜? 요 대주주 입장에서도 상속세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 그렇죠? 일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렇죠? 내가 돈 번 거는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세금 낸 건데 그 돈 번 거를 내 다음 세대한테 주는데 거기다 또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야, 세금 매긴 데다가 또 세금이야? 이 이중과세 아니야? 문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죠? 어떤 선진국들, 제가 뭐 상속세에 대해서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꽤, 그죠? OECD라고 가정한다면, OECD 국가 안에서 꽤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그 소액주주하고, 그죠? 소액주주하고 대주주 간의 이런 이해관계의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상속세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상속세가 없으면, 만약에, 그죠? 상속세가 없으면, 이해관계가 상속세가 없으면, 이해관계 발생 안 하냐? 이해상충 발생 안 하냐? 아니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그죠? 뭐,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의 욕심, 그죠? 부에 대한 거, 이것들은, 그죠? 언리미티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뻔하니, 야, 저 돈 내가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는 돈인데 우리가 1조 벌었는데 60%는 내 거고 40% 남의 거야. 그러면 0.6조 내 거야. 0.4조 네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내가 이거 다 갖고 와도 돼. 그래도 나한테 아무 말 할 사람 없고, 그래도 전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다 갖고 올 힘이 있다면 당연히 다 갖고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속세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그 대리관계를, 그쵸? 대리관계를 악화시키는, 그쵸? 대리인 비용을, 어떻게 보면 대리인 비용을 많이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상속세가 없다 할지라도 대리인 비용이 안 생기냐? 사람의 욕심이란 건 끝이 없고 서로 페어하게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예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투지 말아야 돼? 첫 번째,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 두 번째, 현금 보유가 너무 많은 기업. 현금 보유가 지나치게 많은 기업. 세 번째는, 그죠? 대주주의, 그죠? 예, 경영에 대한 행보를 봐야 되는 거죠. 행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친인척의 경영 참가 정도. 경영 참가. 그쵸? 이런 회사들이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대주주의 경영 행보, 친인척의 경영 참가, 네, 지배 구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계열사 내 그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네 번째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가 곧 발생하냐. 예를 들어, 지금 아버지한테 내가 상속을 받았어. 어머니한테 주식을 받았어. 그렇다면은 내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한테 줄 시간까지 한 30년, 그죠? 이게 길게 남아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회사를 키우는 게 더 급선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회사를 키워야지 재원을 마련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그쵸, 이런 대리인 관계가 소액주주하고 대주주의 대리인 비용이 좀 더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투자해라 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리인 비용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회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200%, 현금 보유 비율은요, 전체 회사의 자산의 5%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쉽게 걸릴 수 있지만, 그쵸, 요 3번은요, 굉장히, 그죠,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를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단타라는 개념으로 주식을 들어간다면 상관없는데,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한다면, 요런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거, 숫자로 확인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지금까지 이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대리인 이론에 대한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